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여러분 기다리시는 IT의 신 이영수 대표가 오셨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선 시간에서 이제 삼성의 후공정이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가지고 어떻게 진보가 나올지, 그 다음에 하웨이와 애플의 대전이 치러질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후공정 업체들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D램 가격 상승 이러니까 다시 이제 전공정 업체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이제 후공정 업체는 다 올랐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대표님은 후공정이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간다, 규모도 더 커지고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약간 좀 오버슈팅한 거는 좀 사실이에요.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사실인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소강 상태로 있다가 한 번 더 저는 슈팅할 거라고 봐요.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네.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업체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규모가 2배, 미니멈 3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TSMC도 3배 코버스 캐파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HBM 쪽에 3배 증설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2~3배 증설하고 있고, 인텔도 지금 그 포베로스나 이런 EMIB 쪽으로는 거의 지금 향후 3~4년 동안 5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투자를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은 몇몇 그 약간 네덜란드 ASML 같은 몇몇 독점 업체들을 막 지고 있어요. 네. 이게 서프라이 체인이 아직까지 못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규모가 큰 시장이 아닌데 갑자기 중요해져 가지고 이 서프라이 체인, 밸류 체인이 아직까지 뭔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독점 업체들한테 수주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가 없다 그러면 그쪽은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주가적으로는 이게 아마 끝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신고하고 이비덴이 엄청난 증설을 했는데 추가 증설을 한다는 뉴스가 들렸던 거는 결국은, 네, 그 침략 구조에 의한 후공정 사이즈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에 어떤 보증 수표? 맞습니다. Q도 늘어나고, 예, 그 P도 늘어나고, 그리고 Q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칩 하나 커버하는데 만약에 뭐 100이라는 면적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150, 170 이런 식으로 면적이 계속 커지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하나의 다이 가지고 패키징하면 되는데 이제 칩을 자꾸 쪼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점점점 펼쳐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애플에서 보면 자기네 10이라고 욕한 거 아닙니다. 저 SIP. 네네. 예. 시스템 인 패키지. 예. 그거로 해서 제품 만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네.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 집적 반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메모리하고 프로세서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AI나 뭐 이런 거에 연산하는데, 그 처리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칩을 계속해서 가까이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판이 더 고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4층짜리 기판으로 커버됐다 그러면 이제는 뭐 8층, 12층짜리 기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면적 베이스로 잡아먹는 게 있는 거죠. 네네. 기존에 만약에 4층짜리 캐파로 만약에 100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걸 2배 증설한다 그러더라도 그 어떤 수직으로 쌓는 걸 만약에 2배 이상 돼버리면 캐파는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수량으로는. 그렇죠. 다 소모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런 그 어떤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는 전성비가 중요해지니까 선폭을 계속 줄여야 되죠. 네네. 그러면 선폭을 줄이면서 이종 칩끼리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실리콘 인터포저예요. 실리콘 인터포저는 반도체 웨이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얘는 이론적으로 나노 단위까지로 선폭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3나노, 4나노를 하진 않겠죠. 뭐 네, 100나노, 120나노 이렇게 할 건데, 네, 근데 실리콘 인터포저가 너무 비싸죠. 면적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플라스틱 기판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플립칩 BGA라는 기판인데, 얘는 20 마이크로미터 수준 이하로 줄이기 힘들어요. 네. 그럼 전성비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이 내기 힘들죠. 그래서 그 사이 세그먼트를 치고 들어오는 게 글라스 기판이라는, 그 유리 기판에다가 유리 기판으로 PCB를 하면 실리콘 인터포저하고 플립칩 BGA 사이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생기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시스템 인 패키징,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구현하려는 걸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적극적인 회사가 SKC, SK그룹.
SKC 계열사 중에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가 세계 최초로 글라스키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다 팹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팹을 깐다라는 거는 미국 고객이 메인일 건데 그렇죠. 그 메인 고객이 지금 인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앱솔릭스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세계 1등 장비 회사가 지분도 태웠어요. 네,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아시겠지만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배시라는 업체하고 딱 붙어서 하는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소재 그 케미칼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하이브리드 본딩 구현이 어렵거든요. 배시도 똑같아요. 글라스키판도 이게 상용화까지 가려면 결국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이런 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한데 이분의 그 SKC가 칩플랫이라는 회사 지분 투자를 했어요. 12%. 네. 그 회사가 원래 AMD에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굉장히 잘하던 그 핵심 멤버가 나와서 차린 회사인데 그 20년 동안 어드밴스드 패키징만 하신 분이에요. 거기 그 대표이사가 굉장히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또 사용처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딱 앱솔릭스하고 딱 시너지를 내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죠. 네. 근데 아직 그거는 이제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진행 중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는 보면 뭐 아이맥 같은 데서 신기술 나오면 사실 EUV라는 기술도 1987년도 나왔다가 한 20년 있다가 상용화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BSPDN 같은 기술은요. 이게 아이맥에서 2019년에 공개된 기술이에요. 2019년 공개됐는데 5년 만에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인텔이 2024년에 상용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글라스키판도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뭐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방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애가 닳거든요. 네, 실리콘 인터포저 수급도 안 되죠. 막 이런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많은데 아예 비싸게 써야 되고 아니면 그 밑에 성능이 떨어지는 걸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수요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 SIP 같은 경우는 그 유리기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플리츠 BGA 맞습니다. 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실리콘 인터포서는 아마 지금 맥스 지금 H100이나 A100 같은 데서는 다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으로 2.5D 구조를 해야 되고요. 그 옛날에 저 애플 컴퓨터 그 유니버스인가? 스튜디오인가? 맥 M1 최상위권 작업자들이 쓰는 거기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거는 그건 다른 인터포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옆에다가 붙인 거예요. 밑으로다가 붙인 게 아니라 옆으로 그냥 그 인터커넥트를 칩 옆으로 다 배선을 빼서 그냥 실리콘 브릿지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실리콘 브릿지가 들어간 거고 그거 저거 이거 지금 말씀하신 실리콘 익스포전 바닥으로 해서 2.5D 지하로 연결되는 구조고. 근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유리기판이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 그 전까지는 플리츠 BGA가 지금 주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SIP 같은 경우도 결국 직접 해서 여러 가지 이종 반도체들을 한꺼번에 붙여 가지고 전성비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앞으로 이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네.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면 조금 상황은 좀 달라질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써서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상승 속도, 발전 속도에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는구나 이제. 반도체를 보면 요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게 더 심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하드웨어 속도가 따라와서 소프트웨어가 더 잘 구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그 우리 파라미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AI. 근데 이번에 그 지금 구글에서 내놓는 제미니라는 거는 파라미터 1조 개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챗GPT가 1750억 개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네이버가 공개한 하이퍼 클로버 X가 아마 파라미터 수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학계에서 이거를 역산해서 해보니까 대충 한 3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구현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GPT-4는 한 5천억 개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개가 넘는 걸 처음으로 11월에 아마 공개할 거예요. 제민이라는 걸. 그거는 그동안에는 이런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이거를 컴퓨팅 파워가 못 따라가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엔비디아 덕분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격차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AI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더 그렇게 많은데 이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4나노에서 진전이 너무 느려지고 있으니 그렇죠. 예. 사실은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HB 칩셋 그처럼 10,000개씩 들어와가지고 서버를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칩셋 그 서버 하나당 그렇게 칩셋을 많이 때려 박을 필요도 없는 거고 성능이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메모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모리 성능 향상도 지금 조금 맞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나 디램 같은 경우도 지금 10나노 때 지금 14나노에서 12나노, 10나노 가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병목이 많고요. 아마 그것도 뭐 3D 디램이나 이런 구조를 아예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낸드 플래시도 원래 한 19나노, 18나노 이렇게 왔다가 아예 3D 낸드로 가버렸잖아요. 아마 디램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새로 절연체가 개발돼서 더 진화할 수도 있는 거고. 야, 결국은 진짜 결국 소재단의 변화, 어떤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맞습니다. 하드웨어의 궁극적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미래 AI 영화 봐가지고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주변에 모든 기계가 있고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오고 이런 세상까지 가려면 결국은 소재단의 변화가 맞습니다.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죠. 아직까지 그쪽은 연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초전도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초전도체가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는 상상도 해보게 되고. 그렇죠. 그럼 터미네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렇지. 네, 초전도체 개발되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아마 터미네이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게 진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소프트웨어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컴퓨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생성형 AI, 그다음 자율주행 여기까지 온 거는 그 생성형 AI의 어떤 사고 구조 그리고 그 어떤 그 사람 두뇌를 카피하는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얘기가 이론적으로 다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딥러닝이라는 기술도 아마 1980년대 고안이 된 거고요. 사실 어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사실 폰 노이만하고 어떤 컴퓨터 구조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이미 AI에 대한 컨셉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전자장치가 아니라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기가 컴퓨팅 파워가 못 따라간 거고. 그렇죠. 옛날로 지금은 이거 천공기계였습니다. 컴퓨터가 천공기계. 그렇죠. 구멍 뚫어주는 기계였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사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앞단에 이미 예전에 많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결국 컴퓨터 파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는 순식간에 팍팍팍팍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불과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게 파라미터가 1,000억 개 어떻게 넘냐 이런 이야기 A100 1만 개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지금 1조 개 단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1조 개 수준으로 오면 거의 사람 뇌 두뇌하고 많이 비슷한 한 2조 개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시냅스. 그러면 거의 사람 뇌 수준까지 오면 이제는 어떤 기능을 할지 몰라요, 얘가.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되는 게 왜냐면 사람은 그 어떤 머리를 풀로 쓰지 않기 위해서 기억과 그 어떤 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망각과 그 무식 속에 넣어버리고 끝을 내는데 이놈들은 메모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과 다른 게 인간과 똑같은데 메모리가 100% 살아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미친 사람이지. 그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인류의 역사를 다 기억하는 거죠. 기록된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지껏 보고 들은 바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있었던 게 내 머릿속에 모두 다 기억돼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컴퓨터가. 얘가 이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지구에서 인간만 없어지면 행복해지겠네? 라고 생각을 이 가이아 이론으로 생각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터미네이터의 매트릭스 같은 그렇죠. 제노사이드 일어나는 거죠. 이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안 되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금 사실 그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이것들이 올라오면 안 돼라고 해서
그거를 쉽게 해서 라벨링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또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업무상 그 정신적 피해 이런 게 좀 상당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질문과 내용이 너무 험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걸러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봐야지 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종의 내상을 입는 거예요. 맞아요. 차근차근 외상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 외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서 그거를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월급 얼마 안 주고. 그렇죠. 예,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영어 잘하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어떤 AI한테 윤리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심어주려면 사람이 강화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가 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채점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AI 얘기 나왔는데 AI 진보 속도는 정말 미친 듯한 속도입니다. 우리가 챗 GPT 처음 얘기 들은 게 작년 연말인데. 그렇죠. 지금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의 의문은 뭐냐면 이걸로 돈 버는 애들 아직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예전에 그 검색 엔진도 그랬죠. 이거 가지고 누가 돈을 벌어요? 닷컴 버블 때 이거 검색 열심히 하는데 이걸로 누가 돈을 벌어요? 그랬지만 결국 플랫폼이라는 건 사람을 겁나게 모으면 뭐든 붙이면 돈 돼요. 네. 광고 붙이든 커머스 붙이든. 네. 카카오가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렇죠. 네. 심플합니다.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람만 모으면 다 돼요. 뭐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지는 나중에 재편되고 나서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넘버 1, 2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뭐 아니면 3 정도까지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저희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이 불뚝 들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은 파레토의 법칙이죠. 이게 상위가 다 장악하는 거지만 결국 콘텐츠라는 건 저는 그 롱리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롱테일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콘텐츠들은 더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아, 우리 이영수 대표님 채널도 그렇고요.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고, 네. 저희는 이렇게 대표님 이영수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말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데 잘 안 봐서 사실 그게 가장 속상해요. 이 유튜브 하면서 가장 속상한 분은 그래요. 이렇게 주옥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안 보네. 데일리 시황은 사실은 안 봐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데일리 시황 뭐 하루 놓치면 무슨 상관이 있어, 이틀 놓치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지나가도 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안 보네 하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뭐 부탁 또는 격려 또는 전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가 또 휘청거리고 막 이러는데 좀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아직까지 상승론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가 보면 또 그때가 기회였지. 아, 내가 그때 또 라면 끓이고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샀었더라면, 내가 그때 질렀더라면,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방향성은 저는 거의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이제 상승 사이클로 가는 거는 명확하고요. 이게 다시 뭐 꼬꾸라진다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우리 멘탈은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좋은 반도체 주식들 뭐 잘 사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는 내년 돼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 우리 이영수 대표님은 뭐 옛날부터 알았습니다만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는 뭐 삼성전자 돈 버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깜짝 놀랐던 건 2016, 17, 18년에 서버라는 게 새로 생겨요. 클라우드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즉 결국 모바일의 결정체였던 거죠. 모바일 PC,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 열린 새로운 세계. 그리고 이번에 또 거기서 한 번 더 인티에서 새롭게 나온 생성형 AI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AI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다른 어떤 사업 영역보다도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일단 뭐 정해진 미래고 또 하나는 그 성장하는 이렇게 폭이라 그럴까? 우상향이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이게 전 세계 반도체로 앞으로 뒤덮이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렇게 보시는지? 네, 저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깊게 안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전 모양인데 어떻게 반도체가 되냐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이클은 예전 사이클하고 달라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이었어요. 네. 그 이유는 결국 전방 시장이 AI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을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굉장히 확실한 업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향후에 어떤 에너지나 어떤 그 폭이 더 강해지려면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 본격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HBM에서 끝나는 거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면 HBM을 넘어서 턴키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코어스, 아이큐브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달이에요, 이번 달은. 본인들이 얘기했죠, 양산 가능하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HBM 양산 가능하다고 9월달에 10월달에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한국 방문해서 SK 하이닉스를 이제 찾아가서 추가로 더 HBM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썰이긴 합니다.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삼성이 HBM3E가 아니라 3P라고 명명했잖아요. 그 3E라고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네. 이거는 뭐 확인된 팩트는 아니고, 네네. 네, 뭐 HBM3E 쪽으로 이제 3E라는 이제 용어로 통일하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향후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 이야기 많이 했던 걸로 저는 들었고요. 뭐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그런데 꽤 업계 쪽에서 이렇게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이번에 올해의 이제 반도체 시장 뉴스 중에서 정말 특징할 만한 거는 한국에서 하이닉스가 HBM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해주었다는 점이 사실 지나고 나면 아마 제일 큰 뉴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음 기다리는 뉴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대형 고객사와의 거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 그다음 이게 올해 터지면 올해 최고 뉴스가 될 것이고, 내년에 터지면 내년에 가장 큰 뉴스, 그리고 몇 년간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인데, 그 뉴스가 잘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면 이번에 하이닉스와 밸류체인에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으신 것처럼 또 그 동네 밸류체인에서 어마무시한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잘해주기를, 파이팅 해주기를. 네. 최근 1년에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경우가 없죠. 사실 업사이클에서 삼성이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제 삼성이 배제된, 왜냐하면 삼성이 너무 못했죠. 그래서 실력을 다시 한번 잘 네네. 발휘해 주시기를 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쪽에서도 저희가 그냥 논외자고 잘 그냥 문외한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훌륭한 엔지니어를 적시적소에 잘 기용하셔서 우리 과거의 삼성전자 영광을 부활해 주시기를 투자자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 네, 뭐 조정이 괴롭지만 힘내세요. 네, 조만간 또 좋은 날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이야기 많이 해주신 우리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을까? 어렵겠지. 네. 근데 많이 보시더라고. 어려운 걸. 근데 재미는 있잖아요. 어려워도 못 알아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다른 데는 그냥 뻔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되게 맞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보시면 감을 잡으실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런 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었는데, 듣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도 반도체, 저는 아직 문외한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자꾸 들으시다 보면 도움이 되니까 한 번, 두 번 들으시고, 그리고 과거 특별히 저희
증시각도기 TV 반도체 아카이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아카이브입니다. 반도체 증시각도기 반도체 찾아보면 여러 가지 대담, 우리 이영수 대표님과의 대담도 있고 다른 분들과의 대담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